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섹터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무선통신 부분인데요. 무선통신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 최근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21년 들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가가 얼마큼 많이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특히 3월 들어서 3월 1일부터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3월 20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약 50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8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26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SK텔레콤 최근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다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종목인 KT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KT는 SK텔레콤보다는 주가 상승이 조금 있었죠. 올해 들어서 상승폭은 있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똑같은 기간인 3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살펴봤을 때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약 25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약 10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고, 반면에 기관 투자자가 27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T는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SKT는 반대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실 SKT와 KT의 주가를 장기간으로 보면 주가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SK텔레콤 그리고 KT와 같은 무선통신 부분들이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은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관과 외국인의 판단에 동의하고 매수를 할 적기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뒤에 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무선통신 부분에 어떤 수급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잊었던 Q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무선통신 부분 주가들이 왜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그리고 왜 최근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말씀드려 보려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무선통신 주가 상승이 제일 좋았었던 2012년,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도 이 세 번째 섹터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급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SK텔레콤의 2021년 기관 누적 순매수는 꾸준하게 계속 매도세로 일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외국인은 기관과 정반대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어요. 2021년 들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는 SKT와 정반대인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순매수가 특히 3월 들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외국인 지분율은 꾸준하게 2020년 이후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3월 들어서 코스피 업종별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를 살펴보면 최근에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당연히 금융과 보험 쪽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섹터를 제외하면 통신 부분이 제일 많은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합쳐서 약 1,700억 가까이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위가 이제 운수창고, 5위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포스코와 같은 철강 금속, 그리고 소비재들이 활발해지면서 유통 음식료 쪽이 랭킹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은 올해 3월만큼은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에서 제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동안 소외됐었던 통신들이 이 금융과 보험 쪽을 제외하면 제일 현재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업종이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더라도 기아차가
독보적으로 가장 큰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2위가 KB금융, 3위가 삼성화재, 4위가 신한지주, 5위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6위가 오늘 다룰 SK텔레콤, 그리고 7위가 KTNG, 8위가 철강금속인 현대제철, 그리고 9위가 KT입니다. 즉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들을 제외하면 단연 SKT, KT가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으로 현재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무선통신 부분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잊었던 Q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사실 올해 3월 들어서 무선통신 쪽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간으로 살펴보면, 특히 2018년 이후로 살펴보면 굉장히 지루한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섹터들이 코로나의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전 주가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무선통신 쪽 그리고 SK텔레콤은 이전 주가를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상당 기간 보여주고 있고, 지난 한 2년 정도 정말 지겨울 만큼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사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KT도 2018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계속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최근 한 2년간 SK텔레콤과 KT 무선통신 쪽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가 무선통신 쪽을 바라볼 때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ARPU라고 표현되는 ARPU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명당 평균적으로 내는 핸드폰 요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통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증가하려면 요금제를, 비싼 요금제를 사람들이 많이 쓰거나 혹은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회선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긴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스마트폰을 하나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Q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무선통신 쪽을 바라봤을 때는 이 ARPU, 한 명당 무선통신 사용요금이 평균적으로 얼마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됐었습니다. 즉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통신사 주가를 바라봤을 때 S만 기억하고 Q를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이 ARPU가 얼만큼 중요했었냐면 실제로 2012년, 2014년 이 시절에 LTE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그 전에는 평균적으로 3만원 언더에 머물렀던 무선통신 비용이 약 3만 7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자 그때 당시 통신사 주가 역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사실 무선통신 비용이 더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묶여있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였었던 게 지난 한 5년간의 히스토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KT와 SKT 그리고 LGU 플러스 3사 합산 시가총액이 평균적인 ARPU 금액 변동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우리가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셋 보급률이 꾸준하게 올라가서 무려 130%에 최근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보다 개통된 스마트폰 수가 훨씬 더 많고요. 특히 2020년 말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92.9%, KT가 90%, LGU 플러스가 99.1%로 이미 가입자 수는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Q가 막혀 있다 보니까 더 ARPU, 이 P 쪽 부분에 목매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난 몇 년간 계속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아니 스마트폰이야 그렇게 성장이 막히더라도 최근에 태블릿 PC 관련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또 웨어러블 장비 같은 것들도 계속 추가가 된다 보니까 회선이 더 늘어나서 Q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019년 이후에 태블릿 PC 가입자 증가세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웨어러블 가입자 수 역시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입자 수가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블릿 PC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별도 요금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연동돼서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하는 방법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늘어도, 그리고 태블릿 PC 수가 늘더라도 통신사 입장에서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통신사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큐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제가 이번 섹터에서 다루려고 했었던 잊었던 큐에 대한 내용인데요. 큐가 어느 부분에서 터지고 있는 상황인가 하면 바로 IoT 회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핸드셋,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9년을 정점으로 찍고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IoT 회선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최근에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가입자 회선 중에 IoT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에는 약 5% 정도 남짓에 머물렀지만 5년 뒤인 2020년에는 약 15%로 5년 사이에 무려 3배나 성장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IoT 회선이 어떤 내용을 차지하고 있냐면, 주요 서비스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헬스케어라든지 복지, 에너지, 그 다음에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조 부분에서 생산 공정 관리, 기계 진단, 공장 자동화 이쪽에서 데이터 수요량이 늘고 이 부분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쪽 관련해서 통신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 IoT 회선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커넥티드카, 자율주행과 같은 이 자동차 부분,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항공 우주 쪽 역시도 계속 서비스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 IoT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것에 인터넷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IoT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 안전, 환경, 제조 이쪽 부분에서 IoT가 최근에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나중에는 교육과 금융, 스마트홈 이쪽으로도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통신사 생각하면 무조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얼만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통신요금으로 내는가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런 시장들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IoT 회선은 인구 및 보급률 제한을 받지 않아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홈 IoT 외에도 가스 검증 등 공공 부분과 차량 관제, 주차 관리, 원격 관제, 산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처가 계속돼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IoT 회선의 평균 ARPU는 약 5,000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이는 스마트폰 요금의 약 16% 정도 수준인데, 결국 IoT가 1,000만 회선까지 발생된다면 통신사 수익은 스마트폰 160만 대 회선이 더 추가로 증가하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Q는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라 더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Q는 인구와 보급률의 제한을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업사이드는 충분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IoT가 건설, 안전, 환경, 제조 이쪽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향후 비전이 더 좋은 사업 분야는 헬스케어, 의료복지, 그리고 스마트홈, 자동차, 교통, 항공, 우주 등 훨씬 더 많은 폭으로 IoT 활용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무선통신 쪽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IoT 네트워크의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성장하긴 사실 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볼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반면 이 IoT 부분이 향후 몇 년간은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연결에 50%까지 2023년이 되면 그 비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고, 이 IoT 관련된 회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신사의 매출액은 증가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잊었던 Q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oT 내 현재 유형별 분류를 살펴보면 커넥티드 홈, 커넥티드 워크 부분이 압도적으로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커넥티드 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핫하고, 또 자율주행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커넥티드 카가 활용화되려면 당연히 관련된 네트워크, 무선통신 요금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IoT 부분에서 커넥티드 카 비중이 불과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향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차의 약 75%가 커넥티드 서비스에 현재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넥티드 카의 비중은
앞으로 꾸준하게 는다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QA 확장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국내 차량 중에 커넥티드카 침투율이 약 15%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전기차 커넥티드카가 침투율 100%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신사의 매출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를 한번 추정해 봤을 때, 특히 최근에 제네시스나 현대블루링크, 그다음에 기아 UV5 이와 같은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약 8,000원 정도의 통신요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수를 약 2,500만 대라고 가정하고 궁극적으로 침투율 100%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1조 원 정도가 추가된다라는 점에서 커넥티드카 시장은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IoT 내에서 커넥티드카만 1조 원 정도고 나머지 커넥티드 홈, 커넥티드 워크 이런 부분에서 IoT 회선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에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Q의 성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어게인 2012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관련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5G 가입자 수의 전망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 S21이라든지 갤럭시 노트, 아이폰 이와 같은 폰들은 다 5G 전용 폰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5G로 넘어가는 흐름은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4G 때와 5G 때 가입자 수 추이를 비교해보면 물론 4G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5G 역시도 꾸준하게 가입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 글로벌 5G 서비스를 살펴보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최근에 유망한 분야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5G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국내 5G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하게 상승을 하되 단 올해 2021년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올해만큼은 무선 통신 부분에 투자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모든 것들은 네트워크로 통한다라는 점이에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의료, 클라우드, VR, AR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네트워크 통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무선 통신 부분은 지난 몇 년간 주가 움직임이 재미가 없었다라고 해서 관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얘기가 굉장히 뜨거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AR, VR 이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5G 통신망의 발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는 무선 통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12년이 무선 통신 쪽 중에서는 주가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LTE가 도입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때 ARPU가 급등하면서 통신 3사 시가총액도 같이 증가를 했었는데, 이때 SK텔레콤 주가를 살펴보더라도 2012년 초에 약 12만 5천 원이었었는데 2014년 그리고 15년에는 거의 3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무려 2.5배, 3배가 이 지난 2년 사이에 굉장히 급등했었습니다. 저는 2021년이 이와 같은 시기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LTE가 도입되면서 ARPU가 증가를 하고 통신사 주가들이 급등했었던 이 시기가 단순히 LTE로 제너레이션이 바뀌고 요금제가 증가해서 라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3G에서 4G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단순히 요금제만 비싸진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했다는 점이고요. 그 데이터 사용량의 폭증은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활발해지면서 데이터 서비스가 늘어났고, 이 늘어난 데이터 서비스들은 바로 데이터 사용료의 증가로 직결됐다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점점 OTT 서비스 이용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말 수많은 콘텐츠들을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 수요가 3G 때와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2018년, 2029년 2020년 이 3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거의 전 세대에서 폭발적으로 OTT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역시도 평균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G 때는 많은 분들이 동영상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들었어요. 근데 LTE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운로드 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즐기다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의 폭증을 이끌어왔고,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사용률의 증가가 바로 통신사의 주가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반면에 최근에 통신사 주가는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냐? 심지어 5G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5G 요금제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통신사의 주가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아마 그 이유는 5G 데이터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꾸준하게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늘긴 느는데 아쉽게도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예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4G에서 5G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지 잘 체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LTE 때도 그렇고 5G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껏 데이터를 쓰는 게 게임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요금제가 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5G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는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4G에서 5G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점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건데, 결국 그럼 핵심은 무엇이냐면 5G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LTE가 넘어가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됐었던 것처럼 5G 때도 5G였기에 가능한 킬러 컨텐츠들이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이 바로 핵심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5G 시대에 맞는 핵심 컨텐츠는 무엇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AR, VR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결국 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5G 네트워크가 정말 절실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서비스들은 결국에 5G의 핵심 컨텐츠들이 될 거고, 이런 핵심 컨텐츠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과거에 LTE가 그랬던 것처럼 5G도 본격적으로 무선통신 시장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VR로 진행됐었던 순천향대 입학식이라든지 올해 초에 CES에서 있었던 AR 콘서트,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아질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더욱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금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잊었던 Q와 더불어서 무선통신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좋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왜 SKT, KT와 같은 무선통신 쪽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잊었던 Q, 그리고 두 번째는 5G 컨텐츠들이 점점 나오면서 관련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TE가 도입됐었던 2012년도의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